시청자 여러분 반가워요. 오늘 삼성전자 보신 분들 솔직히 마음이 좀 복잡하셨을 겁니다. 좋은 뉴스는 계속 나오고 있죠. 삼성전자 노사 리스크는 정리되는 분위기로 넘어갔고요. 엔비디아 실적도 AI 수요가 아직 살아있다는 신호를 줬습니다. HBM, 블랙웰, 루빈, AI 데이터 센터 이야기까지 반도체 쪽에는 계속 강한 재료가 붙고 있어요. 근데 막상 장을 보면요, 시원하게 뚫고 가는 느낌보다는 30만 원 근처에서 숨을 고르는 느낌이 나오고 있죠. 자, 이걸 보고 끝났네, 이렇게 보면 너무 빠릅니다. 오늘은 이 흐름이 진짜 끝난 건지, 아니면 다음 주 화요일, 수요일을 앞두고 힘을 모으는 자리인지, 이걸 제대로 봐야 되는 거예요. 먼저 오늘 금요일 흐름부터 봐야 돼요. 금요일은 원래 조금 다르게 봐야 합니다. 특히 삼성전자처럼 짧은 기간에 강하게 올라온 종목은 금요일에 차익 실현이 나오기 쉬워요. 왜냐하면 주말을 앞두고 큰 돈도 일부는 리스크를 줄이고 싶어 하거든요. 개인들도 똑같습니다. 주말 동안 무슨 뉴스 나올지 모르는데 일단 조금 덜어놓고 볼까? 이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삼성전자가 30만 원 근처에서 바로 뚫지 못하고 쉬었다고 해서 그걸 무조건 나쁘게만 보면 안 됩니다. 중요한 건 빠졌냐 안 빠졌냐가 아니에요. 어디서 버티고 있느냐, 누가 팔고 누가 받고 있느냐, 거래량이 어떻게 나오느냐, 이걸 봐야 되는 거죠. 자, 삼성전자 위치만 간단하게 볼게요. 삼성전자는 최근에 30만 3,500원이라는 신고점을 찍었죠. 그리고 지금은 30만 원 근처에서 숨을 고르고 있는 자리입니다. 여기서 바로 무너진 게 아니고요. 전고점 부근에서 버티면서 위로 한 번 더 갈지, 아니면 매물을 조금 더 소화할지 눈치 보는 자리라는 거예요. 거래량도 신고점 만들 때처럼 강하게 터지는 모습은 아니죠. 쉽게 말하면요, 지금은 끝난 자리라기보다 30만 원 근처에서 다음 방향을 기다리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오늘 흐름을 보고 못 뚫었네, 끝났네, 이렇게 보면 너무 빠르고요. 오히려 중요한 건 다음 주 시장이 다시 열렸을 때 30만 원 근처에서 외국인 수급이 붙는지, 반도체 섹터가 같이 움직이는지, 거래량이 다시 살아나는지를 보는 겁니다. 자, 여기서 외국인 수급이랑 거래량을 진짜 깊게 봐야 됩니다. 많은 분들이 주가만 봐요. 올랐네, 빠졌네, 30만 원 뚫었네, 못 뚫었네, 이렇게 가격만 보는데요. 진짜 중요한 건 그 가격을 누가 만들었느냐예요. 같은 상승이라도 개인들이 급하게 따라붙어서 오른 상승이랑 외국인이 대량으로 들어오면서 만든 상승은 완전히 다르거든요. 겉으로는 둘 다 빨간불이에요. 근데 속은 전혀 다릅니다. 개인 매수로만 올라가는 장은 조금만 흔들려도 금방 무너질 수 있어요. 왜냐하면 개인들은 대부분 기준보다 감정으로 움직이잖아요. 조금 오르면 놓치는 거 아니야? 하고 사고요. 조금 빠지면 끝난 거 아니야? 하면서 던져요. 그래서 개인 수급만으로 올라간 상승은 위에서 매물이 나오면 버티는 힘이 약할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외국인이 들어오는 상승은 완전히 다르게 봐야 돼요.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살 때 그냥 오늘 뉴스 좋네 하고 사는 게 아닙니다. 환율 보고요, 미국 금리 보고요, 엔비디아 흐름 보고요, 한국 반도체 ETF 자금 흐름 보고요, 패시브 자금, 선물 포지션, 환해지 비용까지 같이 계산해요. 쉽게 말하면요,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산다는 건 삼성전자 하나만 좋게 본다는 뜻이 아니에요. 한국 반도체를 다시 담을만 하다, 원화 리스크를 감수해도 된다, AI 메모리 사이클이 더 갈 수 있다, 이 가격 위에서도 아직 먹을 구간이 남아있다, 이 계산이 들어갔다는 뜻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30만 원 근처에서는요, 개인들이 우르르 따라붙는 것보다 외국인이 실제로 들어오느냐가 훨씬 중요한 거죠. 그렇다면 거래량은 왜 중요하냐? 거래량 없는 상승은 겉으로는 좋아 보여도 속은 약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에 있는 매물을 진짜로 소화하고 올라간 게 아니라 매물이 잠깐 비어있는 구간에서 가격만 살짝 올라간 것일 수 있거든요. 특히 삼성전자처럼 30만 원이라는 심리선에 있는 종목은 위에 기다리는 사람이 많아요.
예전에 물린 사람은 30만 원 오면 본전 탈출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수 있고요. 단기 수익 난 사람은 여기까지 왔으면 일부 이절해야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기관도 마찬가지예요. 수익률 관리해야 하니까 30만 원 근처에서는 일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30만 원을 뚫으려면 그 매물을 다 받아낼 만큼의 거래량이 필요해요. 그냥 가격만 살짝 올라가는 게 아니라 거래량이 붙으면서 위에 있는 매물을 먹고 올라가야 진짜 돌파라고 볼 수 있는 겁니다. 여기서 진짜 좋은 그림은 이거예요. 삼성전자가 30만 원 근처에서 버티고 있는데 거래량이 다시 살아나요. 근데 그 거래량의 주체가 개인만이 아니라 외국인과 기관이에요. 그리고 동시에 하이닉스, 반도체 장비주, 소재주, 후공정주까지 같이 반응합니다. 그러면 이건 단순히 삼성전자만 오른다가 아니에요. 반도체 전체로 돈이 번지는 그림이죠. 이러면 시장은 이렇게 보기 시작합니다. 아, 이거 삼성전자 단기 반등이 아니라 반도체 쪽으로 다시 돈이 들어오는 거 아니야? 이 질문이 나오면 30만 원은 단순한 저항선이 아니라 새로운 가격대를 여는 문턱이 될 수 있어요. 반대로 조심해야 하는 그림도 있습니다. 삼성전자가 30만 원 근처까지 올라오는데 거래량이 약해요. 외국인은 안 들어와요. 기관도 애매합니다. 반도체 주변주는 조용해요. 그런데 개인만 급하게 따라붙어요. 이러면 위험하죠. 왜냐하면 그건 큰 돈이 밀어올리는 장이 아니라 개인들의 기대감이 먼저 튀어나온 장일 수 있거든요. 쉽게 말하면요. 가격은 30만 원을 건드렸는데 그 가격을 지탱할 돈이 약한 거예요. 이럴 때는 장중에 잠깐 좋아 보여도 위에서 매물이 나오면 다시 밀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봐야 되는 건 30만 원 찍었냐가 아니에요. 30만 원 근처에서 누가 샀냐? 그 거래량이 진짜였냐? 외국인이 따라왔냐? 반도체 전체로 돈이 번졌냐? 이걸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외국인 수급을 볼 때도 하루만 보고 판단하면 안 돼요. 하루 샀다고 무조건 좋고 하루 팔았다고 무조건 나쁜 게 아닙니다. 큰 돈은 한 번에 다 들어오지 않거든요. 특히 삼성전자 같은 대형주는 하루에 모든 포지션을 만들 수가 없어요. 며칠에 걸쳐서 나눠 들어오고요. 때로는 장 초반에 팔아놓고 장 후반에 다시 담기도 합니다. 현물은 파는데 선물 쪽에서는 다른 포지션을 잡기도 해요. 그래서 외국인 수급은 단순히 오늘 순매수냐 순매도냐만 보면 안 됩니다. 며칠 연속 흐름인지, 장중에 매도에서 매수로 바뀌는지, 현물과 선물이 같은 방향인지, 프로그램 매수가 붙는지, 환율 흐름이 도와주는지 이걸 같이 봐야 돼요. 이걸 봐야 진짜 외국인이 삼성전자를 다시 담는 건지 아니면 단기적으로 흔들면서 물량 조절하는 건지 구분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오늘 금요일 흐름을 무조건 나쁘게만 보면 안 됩니다. 오늘은 숨고르기예요. 끝났다는 뜻이 아니라 다음 방향을 정하기 전에 매물을 소화하는 과정일 수 있어요. 그리고 이번 주 흐름은 요일 구조까지 같이 봐야 됩니다. 보통 시장은 금요일에 숨고르고 월요일에 간을 보고 화요일부터 방향이 나오는 경우가 꽤 많아요. 근데 이번에는 월요일 국내장이 쉬잖아요. 그러면 원래 월요일에 나와야 할 간보기 흐름이 화요일로 밀릴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요일장이 열리자마자 바로 폭발한다고 단정하면 안 돼요. 화요일은 시장이 먼저 이렇게 볼 수 있어요. 해외 변수 얼마나 반영해야 하지? 외국인은 들어오나? 환율은 괜찮나? 미국 반도체 흐름이 이어지나? 삼성전자가 30만 원 근처에서 버티나? 이걸 먼저 보는 날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진짜 수급이 붙으면요, 수요일부터 훨씬 강하게 방향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화요일장 초반에 빨간불 하나 보고 흥분하면 안 되고요, 파란불 하나 보고 겁먹어도 안 돼요. 화요일은 간복일 수 있어요. 수요일이 진짜 방향을 보여주는 날이 될 수 있고요. 물론 시장은 항상 예상을 비틉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조건 오른다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어떤 조건이면 오를 수 있고 어떤 조건이면 조심해야 하는지 이걸 보고 대응해야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한 게 이거잖아요. 그래서 삼성전자 어디까지 갈 수 있냐? 지금 팔아도 되는 거냐? 아직 팔 때가 아닌 거냐? 이 질문일 거예요.
솔직히 삼성전자 들고 계신 분들은 지금 마음이 되게 애매하실 겁니다. 수익이 난 분들은 여기서 욕심부리다가 다시 빌리면 어떡하지? 이 생각이 들고요. 아직 본전 근처이거나 조금 물려있던 분들은 30만 원만 다시 넘으면 팔아야 하나?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그리고 새로 들어가려는 분들은 지금 들어가면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이게 제일 무서울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요, 이 질문을 팔아야 하냐, 버텨야 하냐, 이렇게 단순하게 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은 가격 하나만 보고 판단할 자리가 아니라 30만 원 근처에서 어떤 돈이 붙는지를 봐야 하는 자리입니다.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해야 하냐? 이게 제일 중요하잖아요. 저는 이걸 세 가지로 나눠서 보시면 된다고 봐요. 첫 번째, 이미 삼성전자를 들고 계신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지금 제일 흔들릴 수 있습니다. 수익이 난 분들은 여기서 팔아야 하나? 이 생각이 들고요. 아직 본전 근처인 분들은 30만 원만 오면 그냥 나가야 하나? 이 생각이 들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감정으로 결정하면 안 됩니다. 30만 원 근처에서 외국인 수급이 붙고 거래량이 살아나고 반도체 섹터가 같이 움직이면 그건 그냥 이쩌라고 끝낼 자리가 아닐 수 있어요. 그때는 일부만 덜어내고 나머지는 흐름을 보면서 가져가는 방식이 더 현실적입니다. 반대로 30만 원 근처까지 올라오는데 외국인은 안 들어오고 거래량도 약하고 하이닉스나 장비주, 소재주가 같이 안 움직이면요, 그때는 욕심을 줄여야 돼요. 그 자리는 돌파가 아니라 한 번 더 매물을 맞는 자리일 수 있거든요. 두 번째, 새로 들어가려는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제일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지금 같은 자리에서는 뉴스만 보고 늦게 따라붙기 쉽거든요. 삼성전자 30만 원 간다더라, 신고점 뚫는다더라, 엔비디아 좋다더라, 이런 말 듣고 들어가면 보통 제일 뜨거운 자리에서 사게 돼요. 그래서 신규 진입은 화요일장 시작하자마자 급하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30만 원 근처에서 밀리지 않는지, 외국인 수급이 들어오는지, 거래량이 붙는지, 반도체 섹터가 같이 움직이는지, 이걸 확인하고 들어가도 늦지 않아요. 진짜 강한 장이면 하루만 움직이고 끝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확인하고 들어가는 게 감정으로 쫓아가는 것보다 훨씬 안전한 거죠. 세 번째, 비중이 큰 분들이에요. 이분들은 더 냉정해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아무리 좋아 보여도 내 계좌에서 비중이 너무 크면 장중에 1주 2%만 흔들려도 멘탈이 흔들려요. 그러면 좋은 분석을 해놓고도 결국 감정으로 팔게 됩니다. 그래서 비중이 큰 분들은 30만 원 근처에서 무조건 버틴다, 무조건 판다, 이렇게 보면 안 되고요. 일부는 수익을 잠깐 잠그고 나머지는 외국인 수급과 거래량을 보면서 따라가는 방식이 현실적이에요. 쉽게 말하면요, 전체를 한 번에 맞추려고 하지 말고 계좌가 흔들리지 않게 나눠서 보는 겁니다. 이게 훨씬 오래가는 방식이에요. 정리하면 이거예요. 이미 들고 있다면 30만 원 근처에서 누가 사는지 보고 판단하셔야 돼요. 새로 들어가려는 분들은 장 초반 흥분해서 따라붙지 말고 외국인 수급과 거래량을 확인해야 합니다. 비중이 큰 분들은 욕심보다 계좌 안정이 먼저예요. 주식에서 진짜 중요한 건 고점과 저점을 정확히 맞히는 게 아닙니다. 내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기준을 미리 정해두는 거예요. 30만 원을 뚫으면 좋은 게 아니라 30만 원 위에서 버틸 돈이 붙어야 좋은 거예요. 그걸 확인하는 게 이번 화요일과 수요일의 핵심입니다. 자, 여기서 엔비디아도 같이 봐야 돼요. 엔비디아 실적은 좋았어요. 매출도 좋고 이익도 좋고 데이터 센터 수요도 여전히 강했죠. 근데 이제 시장은 엔비디아가 실적 좋게 냈다는 것만으로 무조건 박수치지 않아요. 왜냐하면 엔비디아는 이미 너무 잘하는 회사가 됐거든요. 예전에는 엔비디아가 실적 잘 내면 역시 엔비디아다 하고 바로 환호했어요. 근데 지금은 시장이 이렇게 물어요. 실적 좋은 건 알겠어. 블랙웰 잘 팔리는 것도 알겠어. 근데 그 다음은 뭐야? 이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이게 진짜 중요해요. 왜냐하면 엔비디아의 다음 이야기가 삼성전자와 한국 반도체의 다음 이야기로 이어지기 때문이에요. 엔비디아가 블랙웰을
AI 데이터 센터의 새로운 표준으로 밀고 있잖아요. 그리고 다음 세대 플랫폼인 루빈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어요. AI 네오 클라우드, 국가 AI 인프라, 산업용 AI, 휴머노이드, 자율주행 이런 시장을 계속 넓히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요. AI 시장이 커질수록 GPU 하나만 필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GPU 옆에는 HBM이 필요하고요. 서버에는 고성능 D램이 들어가고요. 데이터 센터에는 SSD가 필요하죠. 첨단 패키징, 전력 인프라, 냉각, 네트워크 장비까지 전부 같이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엔비디아의 다음 성장 스토리는 삼성전자 입장에서는 AI 인프라 전체 수요가 더 커질 수 있다는 신호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삼성전자를 그냥 메모리 경기 반등주로만 보면 안 돼요. 예전에는 삼성전자를 볼 때 D램 가격 오르냐, 낸드 가격 오르냐, 스마트폰 얼마나 팔리냐, 파운드리 적자 줄어드냐 이렇게 따로따로 봤어요. 근데 지금은 시장이 조금 다르게 보고 있죠. 삼성전자가 AI 인프라 안에서 계속 필요한 회사가 될 수 있느냐 이 질문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이게 완전히 다른 질문입니다. D램 가격 오르면 좋은 회사 이 정도로 끝나면 그냥 사이클 종목이에요. 근데 AI 데이터 센터가 커질수록 계속 필요한 회사로 보이기 시작하면요. 그때는 이야기가 달라져요. 한 번 좋아지고 끝나는 장사가 아니라 몇 년 동안 돈이 붙을 수 있는 장사로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그렇다면 여기서 HBM만 보면 되냐? 그것도 아닙니다. HBM은 중요하죠. 근데 HBM 하나만 보고 삼성전자를 판단하면 또 반쪽짜리예요. AI 반도체는 이제 칩 하나만 잘 만드는 싸움이 아니거든요. 메모리와 로직을 어떻게 묶느냐, 데이터 이동을 얼마나 줄이느냐, 전력 소모를 얼마나 낮추느냐, 고객사가 원하는 구조를 얼마나 빠르게 맞춰주느냐 이 싸움으로 가고 있습니다. 여기서 파운드리와 첨단 패키징이 같이 중요해져요. TSMC는 파운드리에서 강하고요. 인텔은 미국 정부 지원이라는 정치적 카드를 들고 있고요. 삼성전자는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을 동시에 갖고 있어요. 이 조합이 실제로 힘을 내면 시장은 삼성전자를 다시 다르게 볼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노사 이슈도 이 관점에서 봐야 돼요. 삼성전자 노사 이슈가 정리되는 분위기다. 이 말만 들으면 악재 하나 사라졌네? 이렇게 끝낼 수 있어요. 근데 그렇게 보면 너무 얕죠. 삼성전자 노사 이슈는 그냥 회사 안에서 월급 놓고 싸운 이야기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삼성전자가 시장에서 다시 평가받으려면 HBM, AI 메모리, 파운드리, 패키징까지 전부 일정에 맞춰 움직여야 하거든요. HBM은 그냥 많이 찍어내면 팔리는 제품이 아니잖아요. 고객사 테스트를 통과해야 되고요. 수율도 잡아야 되고요. 정해진 시기에 물량도 맞춰야 돼요. 엔비디아나 빅테크 고객사 입장에서는 이 회사 믿고 물량 맡겨도 되겠다. 이 신뢰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노사 리스크가 줄어든다는 건 단순히 파업을 피했다는 의미가 아니에요. 쉽게 말하면요. 삼성전자가 AI 반도체 골든타임에서 내부 불확실성을 줄였다는 뜻에 가까워요. 큰 돈은 바로 이걸 봅니다. 삼성전자가 HBM 공급 일정 지킬 수 있나? 핵심 인력 흔들림 없이 버틸 수 있나? 고객사 신뢰를 다시 회복할 수 있나? 외국인이 한국 반도체를 다시 담을 명분이 생기나? 이걸 보는 거예요. 개인은 뉴스 제목 보고 호재다, 악재다 이렇게 나누는데요. 큰 돈은 그 뉴스가 실제 생산 안정성과 실적 신뢰로 이어지는지를 봐요. 자, 그래서 삼성전자만 보면 끝난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삼성전자는 출발점일 수는 있어도 끝점은 아닙니다. 큰 돈은 보통 가장 유동성이 큰 대장주에서 먼저 방향을 확인해요. 삼성전자가 움직이면 그 다음에는 바로 질문이 나옵니다. 그럼 HBM 밸류체인은? 그럼 전공정 장비는? 그럼 후공정 패키징은? 그럼 소재는? 그럼 전력 인프라는? 그럼 데이터 센터 관련주는? 이렇게 돈이 번지는 길을 보는 거예요. 이게 순환매입니다. 그냥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오르는 게 아니라 돈이 명분을 따라 이동하는 과정이에요. AI 데이터 센터 이야기를 하면 전력 인프라를 빼놓을 수 없어요. AI 서버는 전기를 엄청나게 먹잖아요. GPU와 HBM이 아무리 좋아도
전기가 없으면 데이터 센터를 못 돌려요. 냉각이 안 되면 서버를 오래 못 돌리고요. 전력망이 약하면 대규모 데이터 센터를 깔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반도체 다음에 전력 인프라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변압기, 전선, 전력망, 냉각, 원전, 발전 설비 이런 것들이 전부 AI 인프라의 뿌리입니다. 초보 투자자는 엔비디아 실적 좋네에서 끝나요. 근데 큰 돈은 그럼 전력은 누가 깔고, 장비는 누가 공급하고, 냉각은 누가 하고, 후공정은 누가 가져가냐까지 봅니다. 이 차이가 진짜 커요. 여기서 조선과 엔진도 연결돼요. 처음 들으면 이상할 수 있습니다. 삼성전자 얘기하다가 왜 조선이 나오지? 근데 요즘 시장은 이렇게 연결돼요. 데이터 센터가 늘어나면 전력 수요가 커지고요. 전력 수요가 커지면 발전, 엔진, LNG, 전력망이 같이 움직입니다. 조선 쪽에서도 LNG 추진선, 친환경 선박, 군함, 엔진, 발전용 엔진, 에너지 인프라 이야기가 같이 붙어요. 예전에는 조선이면 그냥 배만 봤잖아요. 지금은 배, 에너지, 방산, 전력, 엔진을 같이 봐야 합니다. 반도체가 AI 인프라의 두뇌라면요. 전력과 엔진은 그 인프라를 돌리는 심장에 가까워요. 이렇게 시장을 연결해서 봐야 돈이 어디로 번질지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이제 금리와 환율도 봐야 돼요. 아무리 삼성전자 뉴스가 좋아도 금리와 환율이 발목을 잡으면 외국인은 한 번 더 계산합니다. 외국인은 삼성전자를 살 때 삼성전자만 보는 게 아니에요. 미국 국채금리도 보고요. 달러 흐름도 보고요. 원달러 환율도 보고요. 일본 금리도 봐요. 한국 시장 전체 위험도 같이 봅니다. 쉽게 말하면요. 좋은 회사를 사서 수익을 냈는데 환율에서 손해를 보면 외국인 입장에서는 기분이 좋을 수가 없잖아요. 좋은 물건 샀는데 배송비가 너무 비싸면 갑자기 계산 다시 하게 되잖아요. 외국인한테 환율 리스크가 딱 그런 느낌이에요. 삼성전자 좋은 회사인 건 알겠어. 근데 환율까지 감수하면서 지금 들어갈 이유가 충분해? 이렇게 계산하는 거예요. 일본 금리도 그냥 넘기면 안 돼요. 일본은 오랫동안 돈이 거의 공짜였던 나라였잖아요. 그 돈이 전 세계로 퍼져서 미국 주식, 한국 주식, 신흥국 자산, 채권, 원자재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일본 금리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이 돈들이 다시 계산해요. 굳이 해외 위험 자산에 계속 있어야 돼? 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 질문이 나오면 한국 증시도 영향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삼성전자 하나만 좋은지 보는 장이 아니에요. 미국 금리, 일본 금리, 환율, 유가, 지정학 리스크, 엔비디아 이후 AI 수요, 그리고 외국인 수급까지 전부 같이 봐야 합니다. 복잡해 보이죠? 근데 큰 돈은 원래 이렇게 봐요. 개인 투자자가 여기까지 따라가야 뉴스 제목에 덜 흔들립니다. 자, 그런데 문제는요. 이 기준을 말로 들을 때는 쉬워요. 아, 외국인 수급 봐야 되는구나. 아, 거래량 봐야 되는구나. 아, 반도체 섹터 같이 봐야 되는구나. 이해는 됩니다. 근데 막상 장이 열리면 눈앞에서 호가가 움직이고 내 종목이 흔들리고 커뮤니티에 수익 인증 올라오면 머리가 하얘져요. 그래서 기준이 필요한 겁니다. 기준 없이 매매하면 뉴스를 보고 사는 게 아니라 감정에 끌려다니게 돼요. 우리 같은 개인 투자자분들이 제일 많이 당하는 패턴이 있죠. 처음엔 무서워서 못 사요. 조금 오르면 아, 너무 오른 거 아니야? 이러면서 또 못 사요. 그러다가 주변에서 수익 인증 올라오고요. 커뮤니티에 돈 벌었다는 글 쏟아지고요. 유튜브에서 이제 시작이라고 말하기 시작하면 그때서야 들어가는 거예요. 근데 보통 그 자리가 제일 뜨거운 자리라는 거죠. 이미 돈이 한 번 지나간 자리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돈이 지나간 자리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다음에 돈이 갈 길목을 봐야 돼요. 지금 시장은 아무 종목이나 막 올리는 장이 아니에요. 삼성전자와 반도체가 먼저 움직였고요. 그 다음에 HBM, 전공정 장비, 후공정 패키징, 전력 인프라, 증권, 금융, 조선, 엔진, 저평가 대형주까지 돈이 조금씩 번질 수 있어요. 이걸 그냥 종목들이 돌아가면서 오르는구나 이 정도로 보면 안 됩니다. 큰 돈이 반도체에서 먼저 방향을 확인하고요. 그 다음 아직 덜 오른 자리로 옮겨가는 과정이라는 거예요. 이 흐름을 봐야 늦게 따라가는 매매를 줄일 수 있습니다. 뉴스 제목을 따라가면 늦어요.
돈의 이동 경로를 봐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번에 준비한 게 있어요. 그동안 제가 무료로 드렸던 전자책들 기억하시죠? 주식 투자의 기본이 되는 자금 흐름을 쫓는 방법을 담은 개미가 놓친 돈의 지도, 그리고 시장을 움직이는 돈이 어떤 시선으로 종목을 바라보는지, 개인 투자자는 왜 항상 뒤늦게 따라가게 되는지를 풀어낸 자본 법칙, 돈의 시선. 이 자료들 받아보신 분들은 아마 느끼셨을 거예요. 시장은 그냥 운 좋게 오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돈은 반드시 이유가 있는 곳으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방향을 먼저 보는 사람과 뉴스가 다 나온 뒤에 따라가는 사람의 결과는 완전히 달라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 시장은 이전보다 더 빨라요. 예전에는 뉴스가 나오고 시장이 반응하고 그 다음 개인들이 따라가도 그래도 시간이 조금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요. 엔비디아 실적이 나오면 바로 HBM이 움직이고요. AI 데이터 센터 뉴스가 나오면 전력 인프라, 냉각, 변압기, 전선, 장비주까지 한 번에 반응합니다. 반도체 거래 대금이 터지면 증권주가 움직이고요. 환율과 금리 흐름이 바뀌면 금융주도 같이 봐야 돼요. 이제는 종목 하나만 보는 장이 아닙니다. 돈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떤 섹터를 거쳐서 다음에는 어디로 번질지 봐야 되는 장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새로 준비한 자료가 코스피 8000의 시대, 돈의 흐름을 잇는 법이에요. 이건 그냥 요즘 뜨는 종목 몇 개 정리했습니다. 이런 자료가 아닙니다. 지금 시장에서 돈이 어떤 순서로 움직이는지, 삼성전자 다음에 왜 HBM 밸류체인과 전력 인프라를 봐야 하는지, 증권과 금융은 어떤 조건에서 움직이는지, 조선과 엔진은 어떤 흐름에서 같이 봐야 하는지, 저평가 대형주는 언제 다시 수급이 들어오는지, 이 흐름을 한 번에 볼 수 있게 정리한 자료예요. 쉽게 말하면요, 뉴스 제목만 보고 흔들리는 게 아니라 그 뉴스 뒤에서 실제 돈이 어디로 이동하는지 보여주는 지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근데 자료만 있다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실제 장이 열리면 또 흔들리거든요. 공부할 때는 다 이해돼요. 아, 돈의 흐름을 봐야 되는구나. 아, 외국인 수급을 봐야 되는구나. 아, 삼성전자만 볼 게 아니라 반도체 전체와 전력 인프라까지 봐야 되는구나. 근데 막상 내 종목이 장중에 흔들리면 머리가 하얘집니다. 반대로 갑자기 확 올라오면 지금 안 사면 놓치는 거 아니야? 이 생각부터 들어요. 맞죠? 그래서 실전에서는 이론만으로 부족합니다. 내가 지금 들어가도 되는 자리인지, 기다려야 되는 자리인지, 익절을 고민해야 되는 자리인지 최소한의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같이 준비한 게 AI 주식 보조지표 템플릿이에요. 이 지표는 어렵게 만든 게 아닙니다. 실제 차트 위에서 매수 구간, 매도 구간, 관심 구간을 직관적으로 볼 수 있게 만든 실전용 도구예요. 물론 100% 맞는 지표는 없어요. 그런 건 세상에 없습니다. 근데 기준 없이 감으로 들어가는 거란 데이터 기반 신호를 보고 대응하는 건 완전히 달라요. 주식에서 진짜 위험한 건 한 번 틀리는 게 아니에요. 기준 없이 매매하는 겁니다. 기준이 있으면 틀려도 복귀가 돼요. 기준이 없으면 맞아도 불안하고요. 틀리면 크게 무너집니다. 차트 잘 모르시는 분들도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지표만 툭 던져드리는 게 아니라 지표 사용 설명서까지 같이 준비했어요. 어떤 신호에서 진입을 봐야 되는지, 어떤 구간에서는 기다려야 되는지, 손절과 익절 기준은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 그리고 매매가 끝난 뒤에는 어떻게 기록하고 복귀해야 되는지까지 쉽게 정리해뒀어요. 여러분이 더 이상 커뮤니티 글 하나 보고 흔들리고요. 유튜브 제목 하나 보고 따라 들어가고요. 뉴스 속보 하나 보고 던지는 매매에서 조금씩 벗어나야 하기 때문이에요. 지금 시장은 기회가 있어요. 근데 기준 없는 사람한테는 기회가 아니라 변동성입니다. 기준이 있는 사람한테는 이 변동성이 오히려 기회가 되는 거죠. 이번에는 전자책이랑 보조지표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실제로 장을 보실 때 바로 활용하실 수 있는 추가 자료들도 같이 준비했어요. 시장 흐름을 한눈에 보는 시장 모니터링 대시보드, AI 기준으로 종목을 걸러보는 AI 종목 스크리닝 리스트, 매매 전에 확인하는 투자 체크리스트와 원칙 카드, 섹터별 자금 흐름을 정리한 섹터 테마 둔성 리포트, 그리고 내가 왜 사고 팔았는지 기록하는 실전 매매 기록 템플릿까지 준비했어요.
이 자료는 받아놓고 끝나는 자료가 아니에요. 장을 보기 전 기준 잡고요. 장 중에 흔들릴 때 다시 보고요. 장 끝나고 복귀할 때 쓰는 실전용 자료입니다. 받는 방법도 어렵지 않아요. 영상 아래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댓글창에 구독 완료라고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 하단 설명란 링크로 신청해 주시면 돼요. 신청만 해주시면 자료 받아보실 수 있게 바로 안내 드릴게요. 사칭이나 유료 리딩방 유도는 꼭 조심하시고요. 남들이 돈 버는 거 부러워만 하는 건 오늘까지만 하셔야 돼요. 지금 중요한 건 오늘 오른 종목이 아니에요. 다음에 돈이 이동할 길목입니다. 뉴스 제목은 누구나 봐요. 근데 돈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번지는지는 준비된 사람만 봅니다. 삼성전자가 30만 원을 뚫느냐 못 뚫느냐보다 그 가격 위에서 누가 사는지, 그 거래량이 진짜인지, 그 돈이 어디까지 번지는지를 봐야 돼요. 30만 원이라는 숫자에 흥분하는 게 아니라 그 숫자를 넘겨도 버틸 수 있는 돈이 붙는지 봐야 되는 거예요. 화요일은 간복일 수 있고요. 수요일이 진짜 방향을 보여주는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감정으로 보시면 안 돼요. 돈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번지는지 그 길목을 먼저 봐야 되는 겁니다.